다음으로 요거만 남겨놓고 다음으로 가서 이제 흡음 계수가 나와요. 주파수에 따라서 흡음률이 다 125, 250, 500, 1000, 2000, 4000 이렇게 보통 센터 프리퀀시고 옥타브 밴드로 해서 측정한, 그리고 그런 류의 평균이죠. 콘크리트 블록 그냥 구멍 다공성인 거 그대로 놔두면은 흡음률이 0.3, 0.44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페인티드 콘크리트 블록을 하고 그 다공성 블록을 구멍을 막으면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을 0.1, 0.05 하다가 0.9, 0.8 이렇게 이제 이 오더로 작아지죠. 구멍을 막. 유리창, 이거 유리창도 유리가 3mm냐 5mm냐 이거 아마 그냥 이중창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리창도 3mm냐 5mm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든 대표적인 유리창이 낮은 주파수에서 0.35나 흡음한다는 거는 흡음을 하는 게 아니고 유리창이 음파에 반응을 해서 저 밖으로 유리창이 진동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높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0.04로 낮죠. 플라이우드 패널링, 베니아판 패널링이죠. 유리창하고 비슷해요, 성질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높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작아지고, 드레이퍼리는 부직포 같은 거. 근데 헤비웨이트 하면 드레이퍼리가 높은 주파수에서는 한 0.7 이 정도까지 흡음을 해요. 테라츠 플로우라는 게 이런 콘크리트 인조 대리석 바닥에서 깨끗이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와 비슷한데, 낮은 주파수에서는 0.01, 1% 흡음하고 높은 데서는 2% 정도. 우드 플로우, 나무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0.15, 높은 데서는 0.06 이 정도. 카페트 온 콘크리트 위에 카페트 온 패드 모두 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0.2 이렇다가 높은 주파수에서 0.65, 0.7. 카페트가 두께가 과히 두껍지 않으니까 이 바닥에다 해놓으면 거기가 음압은 맥시멈인데 입자 속도는 거의 제로가 되는 데라서 효과적으로 흡음을 못해요. 카페트를 효과적으로 흡음을 하면 공중에 매달아 놔있죠. 여기 어쿠스틱 타일 온 콘크리트 하면 어쿠스틱 타일을 콘크리트 벽에 붙여놓으면은 낮은 주파수는 0.14, 높은 데선 0.8까지. 근데 서스펜디드, 공중에 달아 놓으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에서도 0.76, 0.99 이렇게. 집선보드 2분의 1인치짜리, 이건 플라이우드나 글래스하고 비슷하게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좀 높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작고.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할 때 체조 경기장 또 실내 경기장들이 딱딱한 걸로 지어져 있어서 굉장히 흡음이 안 돼서 잔향이 길지요, 잔향 시간이. 그래서 그때 모두 이런 부직포 이런 거를 천장에서 내려가지고 데코레이션도 겸하고 흡음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그렇게 잘 그나마 좀 어나운스먼트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그 서울대 체육관에서 탁구를 했는데, 올림픽 할 때는 뭐 그런 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끝나고 다 걷어내고 거기서 뭐 입학식 같은 거 하니까 그냥 굉장히 말을 알아듣기 힘들죠. 그렇게 저 어쿠스틱 타일 서스펜디드, 이것도 드레이퍼리 서스펜디드, 그게 흡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죠. 바닥에다 붙여놓는 것보다 중간에. 그리고 벽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4분의 1 파장쯤 되는데 벽으로부터 해놓으면 효과적이다. 언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객석 의자. 옛날엔 메탈이나 나무로 많이 했죠. 그래서 독일의 그 리히아르트 바그너 그 페스티벌 하우스, 그런 데 보면 바그너가 살았을 당시에 그 홀 해놓고 의자 해놓은 거 나무 의자가 그대로 있는데, 나무는 이렇게 나무 의자가 보통의 분포로 있을 때 평균 흡음률이에요. 위에서 그냥 나무 의자를 3차원 구조로 보지 않고 나무 의자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그리고 그 나무 의자 그거 자체를 잔향실에 해서 흡음률을 측정한 거죠. 그러면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작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나무 의자가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런데 푹신푹신한 쿠션을 갖는 그런 의자인데 사람이 안 앉았을 때 옛날엔 나무 의자로 하다가 그렇게 하면 청중이 쳤을 때와 비었을 때 잔향시간 차이가 너무나. 그래서 요새는 되게 푹신푹신한 의자로 해서 자리 비어도 그 등받이하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흡음을 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0.46이나 500Hz에서 0.39나 0.56이나 아주 나무 의자의 경우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그리고 요거는 그 에어 업소션, 높은 주파수에서 에어 업소션, 이거는 아까 여기 M이에요. 여기 M의 단위가 M과 V를 곱하면 평방미터가 되니까 M의 단위는 미터분의 1이 되죠. 그 M이 이거예요. 여기 per 큐빅미터인데 압sorption을 스퀘어 미터로 해서 스퀘어 미터 per 큐빅미터니까 미터분의 1이죠. 단위가. 여기는 미터 제곱이고, 요거를 거기다가 수치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습도 50%일 때, 30%일 때. 근데 이 흡음 계수를 미국 사람들은 이 흡음률 자체를 평방미터로 해서 1평방미터짜리 우드 시트다. 그러면 0.02 평방미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독일에선 흡음률은 들어온 에너지분의 꿀꺽한 에너지니까 그걸 평방미터로 하지 않고 그냥 수치로 얼마? 0.6, 0.02.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 흡음률 자체를 평방미터라고 하고, 이 흡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등가 흡음 면적이나 이 흡음률을 세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드 파운드 푸트 단위로는 본래 그 1평방 피트를 1세이빈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MKS 단위를 쓰니까 전부 평방미터로 바꾸면서 그걸 메트릭세이빈이라는 단위를 또 일부러 만들어서 불러. 그건 망고에 필요 없는 짓이죠. 세이빈 교수를 추모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 단위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헌이나 그런 데서 뭐 세이빈도 나오고 매트릭 세이빈도 나오고 그러면 그 세이빈은 평방 피트 단위로 흡음률 또는 등가 흡음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매트릭 세이빈이다 그러면 평방 미터 단위로 흡음률이나 등가 흡음 면적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단위가 필요 없고 여기만 단위가 미터 분의 1이 되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뭐 알맞은 잔향 시간. 그래서 스피치나 오디토리움, 스피치를 주로 하는 강당, 대학의 뭐 대형 강의, 작은 강의실에서부터 대형 강의실까지 이 세이빈의 잔향 공식 보면 0.161 A분의 V. 그러니까 부피가 클수록 잔향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닮은 꼴로 만든다면. 그리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큰 방음은 소리가 오랫동안 남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똑같은 스피치 위주라도 작은 방은 잔향 시간이 0.5초, 큰 방은 1.0초까지 해도 뭐 과히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고, 여기 오페라 세아터, 오페라 그거 하기 전에 콘서트 홀 for light music, 콘서트 홀 for orchestra music은 2초 내외. 여기 보면은 1.8초에서 2.2초 그 내외. 여기 주파수는 500Hz에서 하나만 딱 잔향 시간 하나만 할 땐 500Hz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심포니나 콘체르토, 그 고전 음악의 오케스트라 뮤직은 2초 내외고, 스피치는 요 중간으로 본다면 뭐 한 0.7초 이 정도면 좋은데, 오페라 대사는 스피치를 싱잉 보이스니까 스피치에 가깝고,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섞여 있으니까 그 중간에 와서 1초에서 1.5초면 적당하다고. 그리고 라이트 뮤직, 콘서트 홀 포 라이트, 뭐 팝스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에는 요 2초보다는 약간 1.4초에서 뭐 1.8초 이 정도로, 처치 뮤직은 2초 이상, 2.5초까지, 또 여기 더 연결해도 되는데 처치라고 한 부류가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세기에 돌로 건물을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긴 잔향을 가진 데에서 아름답게 들리도록 파이프 오르간 작곡자들이 성가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음과 뒤에 나온 음이 서로 충돌을 안 하게. 그래서 그 긴 잔향 시간에서 연주해도 파이프 오르간이 아름답게 들리죠. 그래서 심지어 중세기의 성당은 잔향 시간이 뭐 10초까지 가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신부님 강론을 하시면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독일 그런데 성당에 가면 대체적으로
파이프 오르간 음악하고 성가는 그냥 이 성당의 어쿠스틱스의 뒷받침 하에 성가를 부르고, 이 신부님 강로는 마이크로 잡아서 군데군데, 이 육중한 저거 건물이니까 군데군데 돌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칼럼 스피커를 해서, 칼럼 스피커는 상하로 칼럼이 있으면 샤프하게 상하로 소리를 청중 머리 위치에 가게끔, 그래서 한번 가면은 이 의복에서 소리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사돼서 잔향을 다시 일으키지 않죠. 그게 그냥 뭐 안전한 방법이죠. 칼럼 스피커를 하거나, 또 약간 어드밴스 됐다면은 어레이를 조금 디자인을 해서 빔을 이렇게 객석을 향하게, 신자석을 향하게 하는 게 그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스피커나 뭐 마이크로폰은 다 좋지만, 스피커가 그렇게 광대역의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광대역의 하이 퀄리티가 아니어도 스피치 위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은 좋진 않죠. 근데 스피치는 뭐 충분히 깔끔하게 잘 알아듣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긴 찬양 시간을 원하고, 그렇게 아직도 새로 성당을 지을 때 그 모델로 해요. 찬양 시간이 길게. 그리고 스피치는 따로 성경 말씀, 그 신부님 강로는 이제 샤프한 빔을 보내서, 그래서 이 성당의 찬양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음악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자기 강론하는 소리도 자기 귀에 쩌렁쩌렁 들려야지 돼. 일단은 좋은 소리로 쩌렁쩌렁 들리고, 신도가 졸거나 잡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은 교회 자체를 찬양을 좀 많지 않게, 데드룸을 만들진 않지만 찬양은 적게 하고, 전부 이 음향 장비 가지고 쏴대고 소리를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교회 음향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나로 딱 하지는 않고, 아마도 제일 조금 현명한 방법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좀 짧은 쪽으로 하고 전기 음향 가지고 서포트를 하고, 카톨릭 교회는 긴 쪽으로 해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데 중점을 하고, 스피치는 이렇게 신자석에만 공급해서 찬양을 엑스트라로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이어 교수라고, 요겐 마이어 교수, 우리 사부님의 친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독일의 원로 아주 은퇴한 지 벌써 오래되신 교수님인데, 음향학을 주로 했죠. 마이어 교수. 그분이 교회 음향이라는 책을, 이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책 한 권이 교회 음향이야. 키르헨 어쿠스틱. 그래서 처치 어쿠스틱스지. 아마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을걸, 아직. 그냥 오리지널 독일어로 있을걸. 그러니까 교회 음향에 대해서 책 한 권이 있어요. 교회 음향을 전문적으로 거기서 종사하실 분은 그 책을
아주 정독을 좀 하시면은 그러면서 실무를 하신다면은 이론과 실무가 우리나라 제1의 교회 음향 전문가가 되실 수 있죠. 책이 제가 알기는 이 세상에 교회 음향 책은 딱 한 권이야. 불행하게도 독일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알맞은 찬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스피치를 주로 한, 그 다음에 스피치와 음악, 이쪽은 음악보다 세 군데 있어요. 여기 리코딩 앤 브로드캐스팅 스튜디오 0.5초 내외. 요거는 뉴스 방송 내지는 일기예보 방송하는 그 스피치의 명료도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엘리멘터리 스쿨 클래스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실 0.7초 내외. 이건 인티밋 드라마, 아주 소규모의 그런 드라마, 그건 1초 내외. 렉처 앤 컨퍼런스 룸, 대학의 강의실이나 학술대회 장소, 요건 뭐 1초, 0.8초에서 1초 그 정도. 시네마, 이게 영화관이죠. 영화관은 1초. 영화관은 다 녹음된 걸 재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의 찬양 시간이 길면 안 되죠. 오히려 요새 뭐 다채널에 그 5.1 채널, 12.2 채널, 20몇 채널, 예? 그런 멀티 채널로 가서 공간감을 재생하려면은 더 이 자체의 찬양 시간은 더 적은 게 좋죠. 아주 데드룸을 만들고 완전히 스피커만 가지고 소리를 공급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옛날 구식의 아마 그냥 시네마스코프, 옛날 60년대 스피커 양쪽에 있고 이렇게 스크린 둥글게 해놓은 그때의 표준이죠. 그리고 스몰 세아터, 이건 작은 대학로의 연극 극장이죠. 1.3초. 왜 극장에 그 스피치가 준데 왜 0.5초나 1초로 하지 않고 1.3초 정도로 했냐 하면은 이렇게 데드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배우가 너무 힘들어. 파워를 조금 더 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시간이 높아지면 아까 했듯이 찬양 시간이 길어지면 리버버런트 인텐시티가 커지죠. 찬양 시간이 커진다는 건 A가 작아진다는 거잖아. 등가 흡음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고, 이게 찬양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운드 레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배우에게 조금 쉽게 발성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스몰 세아터는 1.3초 정도에 놓고, 고등학교 강당, 이건 다목적 홀이죠. 다목적 홀이니까 여기 뭐 1.6초, 1.7초 이렇게 놓고 거기서 뭐 웅변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술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데니까 요 정도 놓는 게 좋다. 멀티퍼포스 오디토리움이 고등학교 강당이나 뭐 마찬가지죠. 이게 여기서 스피치에서 스피치 플러스 뮤직이고, 여기 교회, 처치 1.4초. 이건 프로테스탄트 처치고, 커세드럴, 이건 카톨릭 성당 2.4, 2.6까지. 그래서 이게 신교, 구교. 그리고 음악만으로 본다면 이제 록밴드 같은 거는 록밴드가 자기 음향 시설을 가지고 다니잖아. 누가 외국의 유명한 록밴드 올 때
그 음향 이 장비 운영하고 거기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야외 무대를 그걸 좀 어깨너머로 배울까 했더니 한국 사람은 무거운 스피커 짐 나르는 인부밖에 안 쓰더래.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질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자체 저거를 마이클 잭슨 올 때 왔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분한테. 이건 자체 저기 야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자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잔향은 뭐 1초에서 1.2초면 되고 뮤지컬이나 코미디 이거 스피치가 있으니까 1.2에서 1.4 세미 클래식 콘서트 이거 1.2에서 1.6 요건 체인버 뮤직 리사이털이나 체인버 뮤직은 1.4에서 1.7 요건 오페라가 1.5에서 1.8 시큐라 코러스 그 다음에 뭐 리투지컬 코러스 이거 시큐라는 그냥 세속의 종교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종교음악이 아닌 세속의 콘서트니까 뭐 시큘라 코러스다 그러면 뭐 서초 어머니 합창단 이런 공연은 이런 1.7에서 2초 정도 심포니 클래시컬과 로맨틱은 1.7에서 2.3초인데 이 클래식 바로크 음악은 좀 잔향이 짧은 게 좋고 로맨틱은 좀 잔향이 긴 게 좋대요. 그리고 음악의 템포에도 이제 교향곡 1악장 알레그로 그러면은 잔향이 좀 잔향 시간이 짧은 게 좋고 2악장 느린 템포 라르고 아다지오 뭐 이렇게 하면은 잔향이 좀 길어도 좋대요. 템포에 따라서도. 근데 보통 그냥 고정된 콘서트홀에서 1악장, 2악장, 악장 템포 바뀐다고 그 잔향 시간을 가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렉트로닉으로 가변할 수 있는 그런 홀들이 요새는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느린 악장은 좀 잔향을 조금 길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종교적인 오케스트라나 코러스나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뭐 칸타타 뭐 이런 거는 저 가톨릭 교회의 긴 잔향 시간에도 이 공연이 되게 음악 자체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주로 활동했던 교회가 라입지히의 페터스키르헤 페터스 처치인데 거기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 시대의 그 잔향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요새로 봐도 이렇게 합창을 하기에 좋은 이런 정도의 잔향 시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흐가 뭐 자기가 작곡하고 자기가 음악 총감독을 했던 라입지히에서는 그렇게 공연했지만 그 악보를 가지고 바하의 교회는 바하가 속했던 교회는 개신교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엔 뭐 가톨릭 교회에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배척하지 않고 많이 연주하죠. 이쪽은 가톨릭에 가까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데드룸이다, 라이브룸이다 하는 여기 라이브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 하는 중간이 대략 1.2초 정도다. 1.2초. 그래서 여긴 점점점 해놓고
1.4초 이상 되면은 데드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라이브룸에 속하고 1초 미만이면은 데드룸이라고 이 중간은 조금 뭐 어정쩡한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한다. 뭐 그런 거죠. 좋은 콘서트홀이 될 조건 하기 전에 아까 세이빈의 잔향 공식과 흡음률도 나왔었죠. 그래서 콘서트홀을 제일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간단하게 한번 지어보자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직육면체 구두통 같은 슈박스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런 홀이 옛날에 많이 지어졌고 그 20세기 이전에 18세기 19세기에 그런 타입으로 많이 지어졌고 그런 슈박스 타입이 음향이 좋고 특별히 문제가 가장 적은 기본 쉐이프예요. 그런데 객석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옛날엔 이렇게 슈박스 타입 슈박스 타입이에요. 그런데 근래에는 슈박스를 안 하고 그거에 아주 대비되는 게 16파이분의 A 이건 써놓읍시다. fan shaped 타입. 이건 이렇게 부채꼴이죠. 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둥글게 오면은 뭐 여기 초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부채꼴이 많죠. 이 부채꼴의 장점은 무대와 여기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죠. 원래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돈이라고 여기서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렇게 돈을 써놓는데 여기 무대에서 맨 뒷자리까지 무한정 크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냥 발생한 소리가 물리적으로 전파되면서 반사하고 흡수되는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활을 딱 했는데 1초 340m 떨어졌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이 눈과 귀가 이렇게 되니까 눈과 귀가 싱크론이 안 돼서 안 돼. 절대적으로 100ms도 안.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s면 34m인데 34m도 안 되고 30m 이내 20몇 미터 그 이내로 보통 아무리 크게 해도 30m 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눈과 귀와 이 싱크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옆으로 하죠. 이렇게 옆으로 하면 좀 문제가 많이 다음에 나오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냥 내버려두면.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타입도 있는데 이제 슈박스 타입을 그냥 가장 고전적인 슈박스 타입으로 한번 콘서트를 해보자.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20m 이걸 30m 여기 10m 이렇게 뭐 2층이 아니고 단층 그냥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나무가 소리가 좋다. 나무가 소리가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는 아니고 옛날에 음향학을 쥐꼬리만큼 배운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이 콘서트홀을 지으려면 나무로 지면은 뭐 소리 좋고 실패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믿을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은 내장재는 내장재 나무 우드 그러면 나무의 흡음률을 뭐 다 계산해 보지 말고 500Hz만 한번 해보자. 나무 어디 있어? 우드 플로우 나무 500Hz에서 0.1 알파 500Hz 0.1 자 그러면 잔향 시간 해보자. 잔향 시간은 0.161 VA 그러면 A를 바닥은 근데 청중이 꽉 찼다. 바닥 청중 찼을 때 바닥을 그럼 평균 흡음률을 뭘로 볼 거냐? 바닥 평균 흡음률 글쎄 뭐에 근거해서 upholstered seat 500Hz 0.56인데 뭐 0.6으로 잡자. 바닥은 청중이고 청중석이고 바닥 전체를 0.6으로 보자. 그러면 등가 흡음 면적은 어떻게 되겠냐? S1 알파 1 S1 플러스 알파 2 S2 여긴 두 가지밖에 없다. S1이 나무로 된 거고 S2는 청중이 앉아있는 바닥을 그냥 평균 흡음률 0.6으로 보겠다. 그거죠. S1이 얼마예요? 천정 S1은 20 곱하기 30 이 S1 평방미터로 아예 단위를 뭐 생략하고 플러스 바닥하고 옆 2 곱하기 30 곱하기 10 플러스 20 곱하기 10 은 얼마냐? 600 이거는 300 하고 200, 500, 1600 평방미터. S2는 S2는 600 평방미터. 그러면 A는 1600 평방미터에 대해서 흡음률 0.1이니까 0.1 곱하기 1600 평방미터 플러스 0.6 곱하기 600 평방미터는 160 요거 160 요건 360 662 3 그러면 520 평방미터. 이 홀에 직육면체 홀을 나무로 지어놓고 바닥에만 객석이 있어서 거기 청중이 앉아있을 때 등가 흡음 면적이 500Hz에서 520 평방미터예요. 그러면은 T는 여기 이걸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 0.161 V 볼륨이 V는 20 곱하기 30 곱하기 10
큐빅미터 하면 이 사람은 6,000 큐빅미터죠. 그러면 6,000을 520으로 나눠. 초. 그러면은 0.161, 161을 6 곱하면 6, 36, 96, 9, 16은 6, 66이 30, 966을 520으로 나누면은 1.520, 6, 4, 4, 1.58, 9, 1.8, 28이 16, 8, 40, 1.86, 5, 6, 35, 약 1.86초인가? 1.85? 1.86초. 아주 좋은 실내 음악, 체인버 뮤직이나 아니면 클래식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기에 적당한 그런 홀이 됐죠. 1.86초. 그러니까 나무가 소리가 좋아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요 크기에는 맞아 떨어졌죠. 잔향을 조금 늘리고 싶으면은 볼륨을 조금 늘리면 돼요. 이 공기 볼륨을 조금 늘리거나 바닥 볼륨을 늘리는 게 조금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은 닮은 꼴로 하면서 사이즈를 키우면은 잔향 시간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 리버버레이션 디스턴스, 이 잔향 반경, 리버버레이션 디스턴스, 이것도 한번 하려고 그냥 공식을 지우지 않았는데 A를 R, H는 루트 A가 520 20평방미터를 16파이면 16파이면 얼마가 되나? 3.144 50쯤 되나? 약? 예. 그러면 루트 하면 3몇 미터 될 것 같은데 3.3, 3.4, 3.3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되면 찍어서 한번.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3점 얼마. 여러분들이 찍어서 여기서 찍어 주시네. 몇 미터? 예? 3.2. 거의 그냥 뭐 찍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대략 비슷한 오도는 나오네. 3.2m 소스로부터 이 홀에서는 소스로부터 3.2m 안에서는 디렉트 필드, 프리 필드, 디렉트 사운드가 도미넌트. 그거 이후로는 리버버런트 사운드가 도미넌트니까 요새야 뭐 여러 채널로 해서 이 리버버런트 신호도 녹음하고 디렉트 악기 군마다 뭐 각 악기의 디렉트 사운드도 잡고 그래서 그걸 믹싱해서 쓰지만 실제로 그냥 뭐 더미 헤드 하나만 써서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을 써서 그냥 딱 스테레오 녹음을 한다. 그럴 때 이
리버버레이션 디스턴스를 알고 이 정도에 놓으면은 둘이 50대 50으로 섞인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좋지. 알고. 근데 지휘자는 그럼 무슨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런 홀의 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뭐 한 작은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와서 연주할 수 있겠죠. 이쪽 무대. 그래도 평균 연주자로부터 3.2m 이내가 되겠지. 지휘자는 거의 디렉트 사운드만 듣지. 그러니까 지휘자가 음악을 만들거든요. 근데 자기 귀에 듣게 블렌딩이 잘 된 자기 입맛에 맞는 살라드를 만든다고 지휘자가. 청중석에 어디 로얄석 거기서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가 듣기 좋게 만들고 있어. 근데 그거는 뭐 몇백 년의 클래식 음악 역사 때문에 바뀌질 않지. 그럼 뭐 지휘자가 지휘석에 쓰지 않고 객석 로얄석에서 거기서 뭐 어떤 수신호나 뭐 빛 신호로 해가지고 시시각각 음악 연주를 지시해야 더 옳다. 음향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음악계의 전통을 부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근데 어떻든 이렇게 간단한 셈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이라는 걸 뭐 홀 짓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홀을 해서 체크하고 짓고 나서 측정을 해보면 이 부근에 와 있죠. 그 짓기 전과 후에 찬양 시간을 체크해서 에러가 적으려면 뭐가 정확해야 하냐면 데이터북이 정확해야지 돼. 데이터북에 흡음률, 주파수에 따른 흡음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이 정확해야지 되죠. 우리나라에 여기 건설기술연구원 거기서 뭐 흡음률이나 이 트랜스미션 로스 측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데이터북이 있나? 건자재에 대한 흡음률 데이터북? 있긴 있어요? 난 내가 내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만 있는데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음향학에 관한 한 50년 뒤져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독일에 간 게 1971년인데 그때 이미 독일 DIN 스탠다드로 모든 건축 자재가 분류되어 있고 그 DIN 스탠다드 분류에 의해서 그 한 줄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줄씩이 아니라 이거 하나 자재면은 그게 한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이미 71년에 그게 돼 있는데 뭐 60 몇 년에 50년대나 60년대에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한 50년도 더 뒤질 수도 있어. 지금 2010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최첨단 그 빨리 가는 부분은 우리가 맨 앞장서서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기본 데이터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아까 말한 그런 데이터북을 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어느 연구실장이 그걸 자기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뭐 간혹 가다 만나면 당신이 그 데이터북 만들었냐. 우리 업체에서 그거 참 고맙게 잘 쓰고 있다. 간혹 그런 말 한마디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아무도
그런 건 역시 그 조합에서 하든가 건설 관련 기자재 재료 하는 조합이든가 아니면 건설기술연구원이든가 국가에서 뭐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데이터가 부실한 집선보드도 뭐 집선보드 우리나라는 두 개 회사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 집선보드가 이게 흡음률이 주파수에서 같은지 다른지 아마 집선보드는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드레이퍼리, 라이트웨이트, 헤비웨이트 그러면 뭐 부직포가 뭐 수없이 많은데 그거를 많이 여러 가지 샘플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표준값을 하고 국내 제품이 그래도 이거는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더라 그 톨러런스나 그것까지 주면은 참 좋죠 쓰는 사람이. 아직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흡음률 데이터북 책이 안 나왔다는 거는 50년 이상 뒤졌다는 거지. 그런데 아래윗집 층간소음은 당장 해결하려고 가서 멱살 잡고 뭐 신노통으로 불까지 지르고 막 주먹 싸움을 하고 화끈해 그냥 참지 못해. 이런 게 다 쌓여서 그런 게 발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콘서트홀이 될 조건을 몇 가지 열고 하겠습니다. 첫째, intimacy or presence 이렇게 말하는데 할 수 없이 이걸 친밀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친밀도는 아니고 intimacy는 내가 소외당하지 않는 느낌 또는 나도 더불어 같이 마당놀이 같으면 나도 더불어 같이 노는 느낌. 너는 연주하고 나는 듣는다. 편 가르기가 아니고 같은 편이 된 느낌. 그게 인티머시예요. 내가 소외당하지 않는 느낌. 그게 인티머시인데 작은 홀에서 연주하면 연주자와 청중이 아주 같은 식구 같죠. 마당놀이가 그렇고 또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할 때 그렇지. 그 인티머시를 높이기 위해서 극장에서 연극 공연하는데 갑자기 객석에 있던 사람이 소리치면서 뛰어나가서 깜짝 놀라보니까 그것도 대본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인티머시가 이게 아주 올라가는 거지. 저 공연자나 청중이나. 그런데 음향학적으로는 인티머시가 나쁘려면은 큰 홀에 소스도 중간에 있고 듣는 사람도 중간에 있어서 디렉트 사운드 다음에 퍼스트 리플렉션이 한참 후에 가고 또 한참 후에 바닥도 한참 후에 가면은 이 우리 귀가 벌써 큰 공간에 소스와 내가 벽으로부터 아주 공간 한가운데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소리로 벌써 느껴요. 그게 인티머스가 나쁜 거예요. 인티머스가 좋으려면은 첫 번째 반사음 다음에 디렉트 사운드 다음에 첫 번째 반사음이 20ms 이내에 들어와야지 돼. 그러려면 음의 경로 차이가 20ms면은 343을 2배 하면은 6.8 약 7m, 6.86. 음의 경로 차이가 약 7m 이내에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직접 음담. 요런 방에서 하면은 인티머시 좋죠. 요 앞에 우리 이대철 책임 연구원님 이러면은 제가 딱 하면 직접 음이 딱 가고 퍼스트 리플렉션이 여길 치고 가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경로차가 7m가 안 되죠. 인티머시 참 좋지. 근데 또 어느 방 여기 책상들이 있어서 다
그 앞에서 한 번씩 치고 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책상이 없고 멀리 떨어졌는데 한 번 반사해서 가는 게 7m 이상 되면은 인티머시가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거죠. 20ms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30ms까지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라넥 교수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everberation or Liveness, 이건 350Hz 이상에서 잔향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지 라이브하게 느낀다. 우리가 355Hz 이상의 잔향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충분히 긴다는 거는 그 목적에 맞게 충분히 길어야. spaciousness, 이건 공간감이죠. spaciousness가 공간감인데 공간감을 나타내는 척도가 apparent source width,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공간감하고 코렐레이션이 제일 많은데 이게 넓으면 공간감이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이 공간감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잔향 시간이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들려주고 어떤 게 공간감이 있냐 그러면 잔향 시간 긴 거 공간감이 있다고 그래. 공간감이라는 거는 묻는 사람이 공간감은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고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언제든지 뭐 공간감을 주는 팩터가 뭐가 있나? 첫째, 잔향 시간이다. 그래서 잔향 시간 짧게 길게 해서 2개씩 들려주고 어떤 게 공간감이 있냐? 그러면 누르게 해서 그래서 그걸 통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apparent source 폭하면은 실제로 뭐 무양실에서 커튼 해놓고 이렇게 스피커를 정말로 이렇게 해놓고 뭐 요만큼만 동작할 때 하고 넓게 동작할 때 하고 공간감이 공간감을 뭐 0점에서 5점까지 매겨라 이런 때도 있고 2개 가지고 비교해서 더 큰 쪽을 눌러라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뭐 하는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실제 소스가 아니고 반사돼서 들어오건 어떻게 건 간에 내 추산으로 소스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소스 폭 그걸 ASW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스 폭을 넓히려면은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게 초기 측면 반사음이에요. 초기 측면 반사음. early lateral reflections. 복수로 했어요. 초기 측면 반사음. 이게 풍부하면 ASW도 넓어지고 spaciousness, 공간감도 높아진다고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 슈박스 타입은 여기 무대가 있고 여기 시청자가 있으면 디렉트 사운드가 있고 일루 반사하고 해서 얼리 뭐 이렇게 가지고 초기 이건 측면 반사음이 아니죠. 이건 거의 정면에서 오지만 이 측면에서 오는 반사음들이
공간감도 높여지고 아주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알려진 게 1980년대예요. 비교적 늦게. 그래서 옛날에 건축가에서 60년대, 70년대 건축 음향학 배운 사람은 초기 측면 반사음의 중요성을 몰라. 자기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벽을 그냥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으니까 일로. 여기가 오히려 측면 반사음이 잘 들어가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여기 로얄석 초기 측면 반사음이 전혀 없어. 그 좋은 서비스를 주는 건 간단해요. 측벽 모양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도 좀 하면서 이렇게 초기 측면 반사음을 이렇게 유도하면은 돼요. 홀을 지을 때 이걸 이렇게 하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건 돈 차이 별로 없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이 의도적으로 초기 측면 반사음을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더 눈에 보기도 좋아요. 변화가 있고 데코레이션이 멋있네.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음향학적인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팬 쉐입트로 하면 측벽의 모양을 반드시 저렇게 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서울대 음대미대가 같이 쓰는 예술동의 작은 몇백 400석 되는 홀, 박경수 교수 가봤나요 거기? 거기서 졸업 연주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이걸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식에 가보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설계사무소에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냥 해놓고, 뭐 서울대 본부에 뭐 시설관리국장이나 이런 밑에 과장, 계장 그 사람들이 뭐 알아. 그냥 완공했으면 도면대로 돼 있으면 도장 사인하고 공사비 받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서울대학은 주인이 없어서 그런데, 주인이 있는 사립대학 같으면 제가 쫓아가서 재단 이사장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소리 꽝이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그 재단 이사장이 이제 체크를 하겠죠. 돈 줄 때. 멋대로 오면 돈 안 준다고. 설계 변경하고 도면이 확실히 이렇게 바뀌어야지 초기 측면 반사음이 이렇게 되지요.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ASW가 그런 거와 관계가 있고, 이제 spaciousness 중에서 listener envelopment. 잔향이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내 4파이 전 공간에서, 아니면 가급적 아래는 뭐 안 된다 해도 2파이 전 공간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느낌. 그게 리스너 인벨롭먼트예요. 클래리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명료도죠. 명료도는 스피치의 경우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명료도가 높은 방은. 명료도가 높은 방은 잔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아까 도이틀리히카이터 그 클래리티 2를 한다면 많은 에너지가 50ms 내지는 80ms 이전에 들어오면은 클래리티가 높죠. 그게 음악에서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분리되어 들리는 정도. 그러니까 잔향이 막 길면은 그
믹스드 살라드가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하나의 악기의 음색이나 그 파트의 멜로디를 분리해서 들을 수가 없죠.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클래리티가 높으면은 반대로 잔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드라이하게 느껴지죠. 드라이하게. 너무 무미건조해지죠. 웜스는 이 따뜻함.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느끼려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실험을 거쳐서 어떤 때 따뜻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믹싱을 해서 이제 인공 잔향 이런 걸 해서 보니까 이 350Hz 이하, 대략 75에서 350Hz, 여기서 잔향 시간이 이 중간 주파수 대역보다 좀 길어지는 1.2에서 심한 경우에는 1.5까지, 1.25 약간 그 정도까지 지면은 따뜻하게 들린다고 그러더라. 그 따뜻하게 들린다는 거는 베이스 톤이 첼로나 투바의 낮은 음역의 소리가 충분히 잘 들려서 잘 섞였을 때 사람들이 웜하게 느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잔향 시간이 여기선 조금 길어야지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또 맞아 떨어지는 게 밑에 카페트라든가 또 벽에 붙여놓은 부직포 이런 것들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아 떨어져. 이거. 라우드니스, 이건 진짜 충분히 크게 들려야죠. 공간의 잔향 및 관객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라우드니스는 위치에 따라서 라우드니스가 편차가 적었으면 좋다, 그거고, 그 다음에 평균의 라우드니스, 스테디 스테이트의 라우드니스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그 홀의 크기와 잔향 시간과 거기서 파워가 1와트가 나갈 때 평균 음압 레벨이 얼마인지 그건 계산 가능하고 또는 측정 가능하죠. 실제로 나중에 음원을 드라이브해서, 그래서 좌석마다 편차가 적으면 좋고, 어쿠스틱 글레어, 이거는 그냥 벽이 단순해서 직접음과 명확한 반사음이 있는 것보다는 반사음 부근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직접음하고 여기서 반사음 부근에 회절파, 약간 아주 명확한 규칙 반사만 일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거보다는 약간 이 규칙 반사를 많이 하면서도 또 스캐터링 또는 그 회절, 그 파를 조금 발생시키는 게 사람들이 어쿠스틱 글레어가 좋다고 그래. 그래서 이건 윈의 무직페 안살인데,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기 여신상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홀은 딱 직육면체 딱 해서 바닥 딱 하고 무대 딱 하면은, 그리고 잔향 시간만 딱 맞춰놓은, 그거는 뭐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든 들어서 무언가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어쿠스틱 글레어라고 그래요. 또 브릴리언스가 있는데, 브릴리언스는 글자 그대로 밝고 맑으며 배음이 풍부한 소리로 들리느냐.
이거 브릴리언스 내지는 브릴리언트에 반대되는 거는 아주 둔탁한 소리죠. 둔탁한 소리라는 건 에너지가 저음에 많이 모인 거고, 브릴리언트한 거는 높은 주파수, 거기서 이제 배음이 풍부하고 밝고 맑게 들리려면은 이 높은 주파수에서 잔향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 위에 게 브릴리언스가 좋죠.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흡음률 데이터 여러분 보셨다시피 카펫 같은 거 낮은 주파수에서는 흡음 안 하다가 높은 주파수로 가면 흡음률이 0.5, 0.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펫 같은 거 그냥 깔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밸런스, 이건 음들 사이의 균형. 그러니까 뭐 너무 바이올린만 많이 들린다, 저음력이 약하다 또는 중음력이 약하다, 그거는 악기의 편성, 지휘자의 역할, 무대 설계 등도 있죠. 지휘자의 역할이 만일 저음부가 약하면은 빵빵하게 부르라고 주문하는 거죠. 같은 관악 연주자라도 클라리넷 부는 사람, 특히 클라리넷 부는 사람이 관악 합주에 거기 멤버로 나가면은 크게 안 불어요. 왜냐면 클라리넷 20명이 한 멜로디를 하고 전체적인 지휘자가 멜로디의 밸런스와 화음이나 저음 베이스의 밸런스를 지휘자가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는 소리가 충분히 큰데 목관악기 연주자들, 오보에, 바순, 플루트, 클라리넷 이 연주자들은 일단 잘 불면서도 큰 소리로 불 때도 좋은 음색으로 크게 잘 불어야지 돼. 오케스트라에서 대개 보면은 교향곡에 나오다가 솔로가 나와, 솔로가 단 혼자서 불잖아요. 클라리넷 혼자서. 근데 그게 다른 악기 쉬고 솔로가 나오면 좋은데 다른 악기도 나오면서 솔로가 나오면 그 다른 악기 군의 소리에 매스킹이 되지 않아야지 되거든. 뚫고 나와야지 되니까 이 오케스트라의 관악주자들은 전부 솔리스트죠. 서서 뭐 앞에 나와서 하지는 않지만 대개 솔로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크게 불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 음악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 오케스트라의 목관악기 연주자는 크게 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들린다. 들리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다지. 그래서 밸런스가 모든 악기군이 밸런스 맞게 청중에게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휘자의 역량, 무대 설계가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에 120명이다 그러면 제1바이올린 몇 명하고 제2바이올린을 몇 명하고 첼로를 몇 명하고 비올라 몇 명하고 몇 명씩 하는 게 적정수일까? 이거를 음향학이 발전하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해서 다 여러 작곡가들이 지휘자들이 해서 그냥 아주 옵티마이즈도 되어 있죠. 국악에서는 어떤가 하고 돌아가신 이성천 교수께서 저보고 그런 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좋다.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각 음역대에 걸쳐서 악기의 음향 파워도 측정하고 빔 패턴도 측정하고 그래서 음역대별로 우리나라 국악 관현악단의 편성, 스탠다드 편성을 과학적으로 해보자. 우리는 글쎄 조선조의
왕실에 그게 있어서 그 기록은 있겠지만 요새는 또 콘서트홀에서 국악관현악단 또는 야외에서 8.15 경축식장에서 야외에서 또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프로포절을 어디 연구 무슨 과학재단인가 어디에 냈는데 그 누가 심사했는지 아이 이런 연구 필요 없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뭐 우리가 다른 저 어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그런 연구비를 들어온 걸 빼돌려서 그런 연구를 해도 되겠지만 굳이 뭐 국악관현악단 이성천 교수께서 하자고 그러니까 프로포절은 내가 써서 했는데 그 연구를 뭐 그렇게 할 뻔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그분이 또 일찍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고 지금은 아마도 그런 연구를 그 기반으로 하지 않고 아마 경험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게 확립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그렇고 블렌드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블렌드하면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딩 하는 전문가가 있죠. 섞어서 아주 최적의 맛을 내게 그러니까 여러 음원들 사이에 조화롭게 들리는 거 그게 블렌드가 좋다고 그러죠. 그건 악기의 배치나 반사체의 설치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고 비교적 좀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앙상블이 있어요. 앙상블은 연주자들끼리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뭐 미국식 세팅을 한다면 여기 왼쪽에 바이올린이 있고 오른쪽에 첼로가 있는데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첼로가 바이올린 소리 잘 안 들리고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싱크로나이즈드 잘 되게 시작할 때 딱 시작해서 어느 시작할 때 일사불란하게 같이 시작하고 끝날 때 같이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으면서 화음, 코드 부분에서 정수배가 되게 순정률적으로 자기가 음고를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다른 악기가 안 들리면 곤란해요. 근데 이게 베를린 필하모닉 홀인데 이런 타입을 비냐드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 포도밭. 왜 포도밭이냐?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밭 하면은 비냐드 베를린 필하모닉 홀이 아마도 1963년에 이 노이어 필하모니라고 새로 지었죠. 뉴 필하모니 홀이라고 63년도에 지었는데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무대고 객석이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쪽 여러분 앞에도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포도밭 타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포도밭이 천안, 입장, 거기 가면 뭐 고속도로변, 철로변에 평지에 포도밭이 있지만 독일은 평지에는 감자나 사탕물을 심고 감자나 사탕물을 감자, 사탕무, 밀 이런 걸 심고 그런 걸 심을 수 없는 강변의 언덕지인데 라인강, 모젤강 이런 강변에 이렇게 하면 이 층계를 해서 포도밭을 해놨죠. 독일 뭐 옛날 대학 때 배낭여행 하신 분은 뭐 독일 지나면서 라인강 연안 쭉 남부로 가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형이라고 그래.
포도밭을 평지에 안 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앙상블이 좋지 않아. 여기서 바이올린이 연주한 게 뭐 한참 여기 올라가서 한참 저 반사하고, 여기서 여기가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지어놓고 나서 베를린 필하모니 주자들이 이게 첼로는 바이올린 소리가 안 들려요. 바이올린 첼로 소리가 안 들리고 이쪽 콘트라베이스도 안 들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타넨바움 세오리를 하는 로타 크레머 교수한테 갔어요. 가서 이 서로 상대방 파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레머 교수가 여기 두껍고 묵직한 플렉시글라스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천정에서 그걸 다람에서 띄워라. 구름처럼. 클라우드라 그래. 클라우즈. 구름처럼 반사체를 좀 내려서, 여기서 보기엔 많이 내린 것 같지 않은데 가서 실제로 보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올린 파트가 저쪽으로 소리가 잘 안 가는데 저 반사체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사해서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둥글게 해서 객석의 초기 반사음을 또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우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도 이 뒤에 합창석이 있고, 이 비냐드 타입은 아니지만 무대가 있는 위치가 베를린 필하모닉 홀하고 조금 비슷해요. 여기 합창석이 있고 여기 뭐 객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도 여기 앙상블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걸로 예상되고, 제가 제가 속해 있는 그 아마추어 관악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본래는 아마추어는 연주할 수 없는데 뭐 프로 악단하고 같이 하고 해서 저도 2번인가 3번인가 연주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렇게 앙상블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들으면 피아노를 여기서 꽝 하고 치면은 직접 다음에 천정에 반사해서 와서 꽝꽝 하고 2번 울려요. 한 번 쳤는데. 그건 완전히 잔향이 아니고 에코라고 그러죠, 그걸. 뚜렷하게 들리는 반사음을 에코라고 그래요. 분리돼서 들리는. 그걸 잔향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에코 가득 좀 넣어줘 그러면 안 되고 잔향을 듬뿍. 에코는 따로 분리해서 들릴 때 에코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아노 한 번 꽝 했는데 꽝꽝 하고 들리면 두 번째 들리는 충격음은 그 에코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도 이거 비슷해서, 예술의 전당에 베를린 필하모닉 홀 모르냐 당신. 거기 뭐 무대과장 오래 한 분이 내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이제 그만뒀는데 오래 하다가. 당신 베를린 필하모닉 홀 가봤지 않냐. 클라우즈 좀 만들어서 걸어라. 그래도 안 걸어요. 오늘날까지 안 걸고 있어. 그러니까 무대과에서 음향 전공한 사람은 이걸 닮으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겠지. 근데 윗사람이 야, 지금도 음향 좋은데 무슨 잔소리야. 근데 윗사람이 음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외국의 유명한 연주가가 와요. 그 연주 끝나면 한번 차 마시면서 우리 홀 음향 어떠냐 그러면 아주 좋다. 외국 사람이 좋다고 그러지. 좋은데 뭐가 앙상블이 좋지 않고
브릴리언스가 좋지 않고 뭐 얼리 레터럴 사운드가 좀 부족하고 그 연주자도 이런 걸 모르니까 연주자도 음향학자가 아니고 그냥 좋다고 인사치레로 한 걸 진짜 좋은 줄 알고 끝까지 구름을 안 달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언제 닮은 내가 쫓아가서 어떤 사람이 달게 최종 결정을 했는지 당신 참 훌륭한 일을 해냈다. 우리나라에서 힘든 클라우즈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의 전당을 깔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아지는데 그걸 굳이 안 해. 그리고 눈 보기에도 좋아요. 이게 둥실둥실 떠 있는 거. 베를린 필하모닉 홀. 자, immediacy of response, attack가 일사불란해지된다. 연주된 소리가 연주자에게 곧바로 들리는 정도. 무대 주위에 그러니까 초기 반사음들이 충분히 많아지되 디렉트 사운드 다음에 다다다닥 받쳐주는 그런 반사음들이 나중에 돌아다니다 하는 건 잔향에 기여를 하고 초기의 반사음들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클라우즈를 하면은 초기 반사음도 또 추가로 좀 부족한, 그리고 아까 피아노 꽝 했는데 꽝꽝 하고 두 번 들리는 것도 방지해 주고 그런데 안 해요. 아직 안 하고 있어. 텍스처, 이건 뭐 이런 텍스타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미세 구조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초기 반사음들의 구조와 관련해서 많은 수의 초기 반사음들이 시간 영역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텍스처가 좋다고 그린다. 조금 아주 그냥 펀더멘탈하고 프리미티브한 개념이 아니죠. 좀 freedom from echo, 에코가 없어지지 되지. 에코가 아까 바로 피아노 한 번 쳤는데 꽝꽝 하고 들리는 게 에코고, 또 이런 평행하고 소리를 반사하는 그런 벽이 있으면 에코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플라터 에코라고 그래요. 아주 나쁘지요, 그 플라터 에코. 플라터 에코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소리 들으면 딱 이런 플라터 에코는 또 시간 영역에서 디락 델타가 같은 간격으로 하니까 그 프리퀀시 트랜스폼을 하면 캄 필터가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도 일정하게 레조넌스, 안티 레조넌스가 생기니까 음색이 굉장히 변질이 되죠. 이런 게 섞이면. 그 다음엔 다이내믹 레인지 앤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이 낮을수록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죠. 예를 들어서 어느 홀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50dB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이내믹 레인지 글쎄 50dB인데 거기서 70dB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하려면 제일 작은 피아니시모를 50dB에 맞추면 포테시모는 120dB가 되는데 그거는 안 되죠. 1초라도 아마 잠시 짧게 100dB, 110dB를 짧게 잠시는 허용돼도 그렇게 120dB는 절대 근처에 가서는 안 되죠. 위에 부분에 마진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러려면은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이 낮은 조용한 그런 데서 아주 작게 해도 들리게. 제일 좋기는 아마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이 한 20dB 대면은 좋은데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30dB
면은 아주 짧게 110dB까지 올라간다 하면 30dB, 80dB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죠. 다이내믹 레인지는 여러분들 이 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이파이 오디오를 감상하는 집에 거실이면 거실 아니면 뭐 감상실의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낮아야 90dB의 16비트 디지털 오디오를 거의 별 지장 없이 즐기실 수 있지. 시끄러운 데에서는 볼륨을 올려야지 들릴 거 아니에요. 피아니시모도. 그래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는 실제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 또는 앰비언트 노이즈 레벨, 백그라운드라고도 쓰고 앰비언트, 주변 소음, 앰비언트 노이즈 레벨, 주변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거는 토널 퀄리티를 공간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의 왜곡이 없어야지 되죠. 공명이나 소리의 집속 등에 의해 특정 청취 지점에서 왜곡시킬 수 있다. 특히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아까 모 지방 공연장에 이렇게 벽에다가 얼마 띄워놓고 이 칩보드에다 구멍 뚫어서 해놓고 여기 흡음재 이렇게 하면 이게 레조넌스 압소버가 된다고 그랬죠. 헬름홀츠 레조네이터.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거 하나가 맥주병의 목과 방댕이. 그래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 붕 부는 소리, 그거에서 그 주파수 대역이 흡음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홀의 잔향 시간 측정하면 아무리 잘 나가서 잔향 시간이 주파수 대역에서 잔향 시간 T, 여기 웜스가 좋아. 뭐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약간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이런데 이렇게 잔향 시간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상하게 어느 주파수 부근에서 흡음을 많이 해서 짧아지면은 그 스피커에서도 주파수 특성이 저렇게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쳐서 왜곡이 생기면 음색 변화가 있는 걸 금방 느끼고, 홀도 마찬가지죠. 유니포미티 오브 사운드, 넓은 청취 공간에 걸쳐 고른 음향, 고른 음향이라는 건 사운드 우선 라우드니스가 거의 차이가 없어야지 되고 다른 특성들도 차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데드 스포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데드 스포트는 소리가 잘 도달하지 않는 그늘진 음영지대죠. 실제 콘서트홀의 음향학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은 심포니홀 보스턴, 이거 아주 3대 명연주홀, 이 보스턴하고 여기 암스테르담 이거하고 여기는 위는 없네요. 1900년에 세워졌고 볼룸 에어리아 이 시트 넘버 T1이라는 게 첫 번째 반사음이에요. 첫 번째 반사음인데 첫 번째 반사음이 인티머시가 좋으려면은 20ms 이내에 들어와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플로어에서 15ms, 발코니에서 7ms, 이거 좋죠. 그리고 잔향 시간 500Hz에서 1.8초고 125Hz에서 2.2초로 조금 길어진 거 좋죠. 그리고 2kHz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 브릴리언스가 이게 뭐 만약에 1.4 이렇게 떨어졌다면 브릴리언스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 좋은 홀이고, 암스테르담에도 좋은 홀.
이 T1이 21ms, 9ms, 그래서 인티머시가 좋고 500Hz에서 2.1초 좋고 2.2로 조금 커지고 여기 1.8이면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은 거고. 그런데 이 보스턴 심포니홀하고 암스테르담의 콘체르트 캐보하고는 좋은 홀, 3대 명연주홀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덜 좋은 홀이 영국에 둘이 있는데, 런던에. 물론 런던에 다른 홀들도 있지만 이 유명한, 둘 다 유명한 홀인데, 로얄 알버트 홀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원형으로 생겼어요. 대개 홀들이 2000 에어리어가 이 1500석에서 2000석 그게 많아요. 여기 1550석 아니 1500이 아니라 2000에서 3000석이 많아요. 2200석, 263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긴 6000석이야. 6080석.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잔향 시간 2.6초. 아주 좀 너무 길죠. 여기서 클래식 음악, 교향악단 연주하면 너무 길죠. 여기 낮은데 3.4초. 굉장히 길죠. 또 인티머스가 65ms, 70ms예요. 플로우 발코니. 그런데 사람들이 로얄 알버트 홀에 가면은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 그냥 6000석이나 되는 웅장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눈이 압도돼 가지고 귀 보고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굉장히 황홀해. 그래서 귀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데 눈을 위해서는 아주 이게 좋대요. 여기서 녹음한 음악은 들으면 그냥 잔향이 너무 길어서 엉망진창 샐러드죠. 그리고 또 극단적인 거는 로얄 페스티벌 홀이에요. 이건 잔향이 너무 짧아. 1.5초 그리고 125에서 1.4로 더 짧아져. 웜스가 없어. 반대로 깽판쳐 이게. 낮은 주파수로 좀 이게 길어 1.7초나 1.8초로 길어지게 될 텐데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퍼스트 리플렉션이 너무 늦게 오고 등등 해서 여기서는 코멘트를 할 게 보스턴하고 암스테르담하고 로얄 페스티벌 홀, 로얄 알버트 홀. 그리고 뭐 카네기 홀이 유명하죠. 이름이 나 있죠. 카네기 홀은 1.8, 1.8, 1.6이고 카네기 홀은 챔버 뮤직이나 리사이트를 하기 적당하다고 돼 있죠. 이름으로는 그 유명한 홀. 그리고 뭐 특별히 여기가 조금 길었으면 좋았는데 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 콘서트 홀 중에 vien의 그로스 무지크 페아인스잘 여기 스펠링이 두 번이나 틀렸어요. 여기 무직의 C가 아니고 K여야지 되고 독일어. 그리고 페아인스잘 S가 한 번 더 들어가야지 돼요. 복합명사를 만들면서 S를 추가로 집어넣어야지 돼요. 여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거 베라넥 교수가 독일어도 하고 그럴 텐데 베라넥 교수가 만든 저건데 베라넥 교수를 탓하지 말고 베라넥 교수의 조교를 탓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어이다 보니까 한 단어에서 두 가지가 잘못이 있었어요. 이 홀이 이제 명연주 홀에 들어가는데 여긴 자세하게 주파수 대역이 나와 있는데 500Hz에서 2.1초고 낮은 데로 가면 2.4초. 웜스가 좋죠. 이 위로 가면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건 이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거고 딜레이드 어라이벌이 9초에서 12초 아주 좋죠.
인티머시가 좋고. 그리고 여기 시트 여기 있죠. 몇 석이냐면 1700석. 그렇게 2000석에서 2500석이 보통인데 조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작은 그런 거고, 다른 데는 여기서 코멘트를, 여기 보스턴 심포니 홀이 또 있네요. 같이 있고, 암스테르담은 여기 또 암스테르담 여기 같이 있네요. 3대 연주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밀라노의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 이게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죠. 여기는 500Hz에서 1.3초면 조금 잔향 시간이 짧죠. 조금 짧아. 그게 그래서 성악가들이 좀 파워를 더 내야 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짧고, 여기는 오히려 이 뉴욕이 1.8로 좀 긴 게 좋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테아트로 콜론, 이건 뭐 500Hz밖에 데이터가 없네요. 이쪽 괄호 속은 오페라예요. 오페라 하우스. 그러니까 뭐 참고로 하시고, 라입지히의 게반트하우스, 노이에스 게반트하우스, 노이에스 하면 뉴 게반트하우스인데 유명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도 유명하고 게반트하우스 홀도 유명해요. 라입지히의 게반트하우스 홀 또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멘델스존이 음악 총감독을 했었죠. 그리고 멘델스존이 있을 때 오리지널 게반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때 음향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걸 새로 지었는데 또 불이 나고 지금 있는 건 세 번째 지은 거라고 그러던가 뭐 그래요. 이름은 그래도 그대로 그냥 노이에스 게반트하우스인데 아마 세 번째 지어진 거라고 그러죠. 이 보스턴 심포니 홀 3대 명연주홀의 특징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건너올 때 지어졌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됐다. 그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 기본 쉐이프가 슈박스 타입이다. 기본적으로 슈박스 타입이다. 슈박스 타입이에요. 여기가 스테이지고, 이거 보스턴 심포니. 여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2층, 3층 있고, 이거 섹션이고, 이건 평면도고. 그 다음에 노이에스 게반트하우스 라입지히. 아마 이게 두 번째 지어진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기본이 슈박스 타입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섹션이 돼 있고, 여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그러니까 다 이 무대 이쪽이 전부 파이프 오르간인데, 우리나라는 세종문화회관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지.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규모로는 굉장히 객석이 3,000석 이상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서 음악 공연을 하기에 좀 음향이 적당치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개선을 많이 했고, 개선을 하는 팀들이 음향을 제가 개선을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낸 팀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다행히 그 음향을 잘 아는 현직 그 교수이시죠. 교수이면서 제대로 외국에서 실내 음향을 배워오신 분이 자기 제자들하고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전원일치로 그분이 한다면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맡겼고, 지금 그 개선한 후에 제가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네. 일부러 언제 한번 가서 음악 공연을 들어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긴 윈의
그로서 무직 페아인살. 여긴 페아인스 자리인데 S가 또 하나 빠졌어. 무직은 맞았는데. 미국 사람이 독일어를 저거 받아서 쓰면 그렇게 스펠링이 많이 틀리는데 한국 사람이 대충 쓰면 뭐 어때요? 또 자기들은 한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정말. 여기는 이 아까 어쿠스틱 글레어 그거가 참 좋다고 그랬죠. 벽에 뭐 데코레이션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 평면도에도 뭐가 많아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그러죠. 여기도 파이프 오르간이 앞에 있고. 근데 한 가지 나쁜 거는 여기 플로우가 평면이에요. 평면. 이게 슬로프가 없어. 그래가지고 평면 저는 여기 가면 그래서 이 바닥에서 보지 않고 여기서 봐요. 2층의 앞에 중앙쯤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데서 표를 이제 일부러 거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아티클레이션 인덱스 전에 가변 음향이 아니고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여기 하나가 빠진 게 IACC가 빠졌어. 지금까지 여기서 다룬 거는 실내 음향학을 조금 고전적으로만 다룬 부분이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하나 가지고 측정해서 어느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 충분히 됐죠. 지금까지 한 건 모두. 근데 이제 양이 두 귀로 해서 좋은 거, 그게 IACC인데 인터오럴 크로스 코렐레이션이죠. 인터오럴 크로스 코렐레이션인데 이거는 일본의 안도 교수가 이걸 주장하고 학계에서 호응을 얻고 받아들여졌죠. 안도 교수는 아직 살아계시고 고베대학의 교수였고 지금 은퇴해서 고베대학 명예교수이시죠. 이 인터오럴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콘서트홀의 어느 자리에 앉아서 내 왼쪽 귀 오른쪽에 작은 마이크로폰으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저거 기록해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또는 임펄스 리스폰스 아니더라도 무슨 테스트 신호, 와이드 밴드의 테스트 신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해. 크로스 코렐레이션하고 크로스 코렐레이션의 최대값. 그걸 IACC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노보다 스테레오를 좋아하잖아요. 콘서트홀이 있는데 콘서트홀 자체가 좌우 대칭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센터에 있는 좌석. 그러면 모든 사운드 패스가 좌우 대칭으로 해서 왼쪽 귀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그럴 때는 IACC가 1이죠. 둘을 크로스 코렐레이션해서 똑같은 함수 크로스 코렐레이션 하면은 맥시멈은 1이지. 1은 납부되는 거예요. 0.32, 0.3 얼마. 그러니까 약간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0이 될 수 있나?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0이라는 거는 이쪽 귀에서는 이신열 박사가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민태용 연구원이 들어오면 그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0일 수 있지. 0에 가깝지. 전혀 다른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 0도 나쁘고 1도 나쁘다는 거예요.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적당해야지 된다는 거지. 안도 교수 얘기는.
그래서 홀마다 안도 교수의 IACC를 일을 안 되게 만들면 홀을 요 가운데 좌석을 위한다면 좌우대칭으로 만들지 않는 게 좋지. 근데 좌우대칭으로 만들어도 센터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홀 자체가 좌우대칭이라도 IACC는 괜찮죠. 저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가면은 보통의 경우 센터에서 약간 오른쪽 그리고 로얄석이 아닌 좀 측면 반사음이 잘 들어올 그런 위치에 센터가 아닌데 앉아요. 이쪽이거나 조금 이쪽이거나. 그래서 뭐 그리고 독주자가 바이올리니스트 같으면은 지휘자가 여기 서 있고 바이올린이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얼굴 표정도 보이고 손, 활 그런 거 움직이는 게 다 잘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등이 보이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센터에서 약간 벗어난 오른쪽이고 측면 반사음이 잘 들어올 듯한 그런 자리에 앉아보세요. 소리 진짜 좋아요. 그리고 눈과 귀가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거금을 내고 들으셨는데 뭐 그래도 뭐 간혹 가다가 얻는 게 있으셔야지. 딱 센터 정중앙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중앙이면 지휘자 뒤통수만 그냥 정중앙하게 보여가지고 정중앙은 이거에 의해서도 별로 좋지 않고 약간 오프 X, 오프 센터 라인 그게 좋아요. 예? 쉬어야지 되는데 진작 말씀해 주시지. 쉬죠.